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투 운동이 뜨겁지만 TV는 여전합니다. TV 드라마 또 예능 프로그램 지금도 이 성희롱, 성추행 이런 성폭력이 당연한 것처럼 그려지고 여성 비하가 다반사다 이런 지적인데요. 잠시 후에 서울 YWCA 황경희 간사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대통령의 개헌안 오늘은 총강, 경제, 지방분권 관련 사항들이 발표됐죠. 자, 각 정당의 개헌에 관한 입장 차례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목소리 이정미 대표로부터 듣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특별법 재개정 등 이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요.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운영위원장 초대해서 이야기 듣겠고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지금 철탑 위에서 무려 2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가 계시네요.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자키 지난 월요일부터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들어봤고요. 오늘은 정의당의 목소리 듣습니다. 이정미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3일 동안 청와대가 개헌안 설명을 하고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대통령 개헌안 한 3분의 2 정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네. 정말 참 30년 만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헌법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헌법 내용이 잘 만들어져도 이것이 결국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이 개헌안, 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예. 치열하게 해야 되고, 예. 이번 개헌 국면이 불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것이 너무 중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가 내놓은 내용에는 찬동하신다, 전반적으로. 네네. 지금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한 문제라든가, 예. 특히 노동권에 대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정의당이 지난 1월 달에 자체적인 개헌 시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예. 그 부분과 크게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100% 완전 만족은 아니어도 참 괜찮은 안들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만족이 아니라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뭡니까? 다양한 어떤 성적인 정체성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한 내용을 담는 입법안, 이런 것이 조금 더 나갔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예, 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이런 것들도 헌법에 딱 명시하자, 이런 거로군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걸 빨리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국회에서는 제대로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안들은 대충 다 나온 겁니다.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의 그 안들이 나왔고, 지금 핵심은 결국 권력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권력구조와 관련된 안을 내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총리 추천제와 총리 선출제를 좀 이렇게 뭉뚱그린 그런 안하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 이런 것까지 좀 다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 책임 있는 5당의 대표와 이 헌법을 다루는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디까지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지 빨리 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각 당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말펀치만 주고받는 이런 것으로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안을 어떻게 손보고 다듬어서 합의점에 이를 것인가 이 논의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5당이 함께 모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빼고 야4당만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거 완전히 자가당착 이슈고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이 이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당을 한번 엮어보자. 반대편들끼리 모여보자.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라면 저희들은 전혀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지금 실제로 어떻게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당끼리 따로 모여서 어떤 반대 진영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모여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역으로 4당이 아니라 5당이 앉아서 합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네. 이정미 대표도 핵심은 권력 구조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정의당의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됐나요? 네, 우리 헌정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위원장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니 그러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놓은 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대통령 제도라고 하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현행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그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입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심의권 이런 것들을 국회로 좀 더 가져오고 그리고 총리를 추천하는 정도 수준에서 권력 분산에 대한 합의점을 좀 이뤄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총리 선출제를 얘기하면서도 선거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안을 좀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국민들이 저 국회의원들을 좀 신뢰할 만하다. 라는 충분한 신뢰를 획득하기 이전까지는 총리 추천제 정도의 수준에서 권력 분산에 대한 타협 지점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선출이 아니라 추천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당끼리 힘을 합쳐서 야당 쪽 인사를 총리로 추천하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홍준표 총리면 국정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사실상 총리 추천제도 내각제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던데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너무 깊은 고민이 없으시고 그냥 즉각적인 반응들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헌법에 대통령 결선 투표제라는 것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 대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 과정에 연합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치 세력이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여당 중심의 연합정치 세력들이 총리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현재의 어떤 정치 구조 안에서 민주당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 야당이 연합하고 이거는 지금 너무 현재 이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좀 부족한 채 너무 대통령제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이렇게 사로잡히셔가지고 내놓는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정미 대표 이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순전히 논리적으로만 따져보면 말이죠. 대통령 투표는 국민들의 직접 투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선 투표를 한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쪽이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이 되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 구조를 놓고 홍준표 대표 중심으로 야당이 연합을 해서
총리를 추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비유도 예.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수파 연합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 추천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추천은 임명이 아니고 예. 추천이기 때문이죠.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 살펴서 그 안을 정의당이 내놨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말씀이 핵심이네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지만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원 집정부제다, 내각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상황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정의당의 중간 절충안 정도를 놓고라도 5당이 빨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결론 내리자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당이 모일 수 있을런지 그건 미지수네요, 아직은. 네.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엔 미투 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TV 속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서울 YWCA 황경희 간사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황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심해요? 드라마, 예능 이렇게 분류별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성희롱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드라마에서 은연중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드라마고? 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실제로 MBC 왕은 사랑한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주인공한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여자가 어깨를 밀면서 거부를 하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키스를 시도하고 결국에는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로맨틱해지면서 이제 여성이 이제 키스에 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스킨십을 진행하는 이런 거는 이 드라마 외에도 다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속에서는 기습키스를 하는데 밀쳐냈다. 또 한다. 네. 그런 식이 몇 번 반복되다가는 로맨틱한 음악과 함께 여성이 응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네네. 그 얘기는 드라마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하면 여성이 응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은 장면인 거죠. 그 흔히 말하는 여성이 노라고 하는 건 노가 아니다, 예스다, 이런 식의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이 빈번하게 나온다? 네, 좀 더 예를 들면 MBC의 도둑놈 도둑님이라는 프로그램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여성이 이제 계속 거절을 하는데도 남성이 매번 따라다니면서 결혼을 하자고 구애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스토킹 혹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여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킹, 데이트 폭력 이거 근절해야 된다, 처벌 강화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드라마에서는 매일 그런 게 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여성의 거절을 그냥 거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튕기니까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하는 이런 식의 드라마 내용들이 일상에서도 계속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행동 말고 말로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여성 혐오적인 그런 말 이런 것도 또 많죠? 네, 그렇죠. 그것도 좀 예를 들어주시면요. 여성 혐오적인 발언 같은 경우에는 MBC의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여자가 늙으면 뱃살과 얼굴만 두꺼워진다더니 당신이 작부야 천박하기 싫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대사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SBS 리턴에서는 여성 이제 불륜을 하는 여성에게 넌 변기야. 내가 싸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싸는 변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이고 이건 정말 심하네요.
그렇죠. 이 남성 캐릭터의 굉장히 어떤 악랄함 이런 것들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런 대사를 하는데 사실 이 대사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 여성 혐오적이고 굉장히 성차별적인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능도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네, 예능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모델이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MC들이 이 여성 모델이 SNS에 자기 수영복 사진을 올린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면서 특정 부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그 손짓을 하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봐야지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 특정 부위를. 그래서 굉장히 성희롱적인 발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개그의 소재로 이렇게 사용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믹스9이라는 JTBC의 한 방송에서는 이게 이제 연습생들을 양현석 대표가 연습생들을 데뷔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 준비생에게 28살이다라고 말하니까 은퇴할 나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섹시하게 춤추는 연습생들을 보면서 우리 소속사 가수, 여성 가수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이런 형태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상품화하고 이런 하나의 인간이 아닌 상품처럼 대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보니까 직장에서 이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를 만드는 제작진들도 이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 계속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성평등에 대한 간수성 없이 좀 방송들을 제작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이것들을 편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적인 내용들이 계속 방송에 내보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작진들의 이런 성평등 의식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거 제재 안 합니까? 규정에서도 이제 양성평등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성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세히 묘사하는 거는 제재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재 조치가 가해진 경우는 굉장히 드문 상황입니다. 차제에 좀 엄격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 우선 그 기준을 가지고 방송사 종사자들한테 우선 교육부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YWCA 황경희 간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됐는데 원래 뭐 내일 오전에 그 피의자 신문 하기로 했다가 또 일단 안 한다면서요? 예, 그게 본인이 이제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중앙지법에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나오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변호인만 나오는 걸로 재지정을 할지 검토하다 내일 결정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 대통령이 한 번 안 나간다고 했는데 뭐 법원에서 한 번 더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번복할 가능성이 없죠. 매우 낮죠. 그렇다면은 변호인만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곧 잡힐 것 같아요. 내일은 아니더라도 뭐 오래 미룰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때는 소위 정무적 판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법부 판사는 정무적 판단 그쪽도 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검찰보다는 덜 하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법원 전체 이게 뭐 대법원에서 판단이다 이게 아니라 그 영장 전담 판사 개인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법리적 시각에 충실하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여론 뭐 이런 것 등을 볼 때 발부 가능성을 높게들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알려졌습니다만은 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법무부는 불구속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 이 청구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건 부담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한다. 사람들이 검찰 비판하지 뭐 법무부 비판하겠습니까? 대체로 볼 때. 그런 점들도 이제 깔려 있었겠죠. 그래요. 뭐 대체적으로는 영장 발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분위기인데 발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여러 번 불러서 추가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구속영장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수사를 편하게 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제 봐야 알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예컨대 뇌물이 아니고 정치 자금이었다. 이 형량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가 가족권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뭐 부인, 사위, 형님, 조카, 아들 줄줄이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법대로 다 기소해서 구속할 거냐, 아닐 거냐, 뭐 구속은 차치하고라도 기소 쪽으로 가느냐 아니냐죠. 가족한테까지 기소로 가느냐 마느냐 거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뭐 이게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책임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에서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른다. 이래버리면은 각각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개별 수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물론 검찰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쪽에 많이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론도 뭐 원 집안이 이제 줄줄이 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관행적으로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는 한쪽에 이제 혐의를 몰아주는 게 많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리고 또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구속 뭐 만약 집행이 됐다, 교도소로 갔다, 정치적 영향 좀 분석해보죠. 저는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이미 여론에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뭐 당연하게 야당, 자유한국당이 안 좋고 여당이 이제 조금 낫겠죠.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 수사 과정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상반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자꾸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질질 끌고 눈살 찌푸리게 하면은 아무래도 야당은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는 시점은 4월, 뭐 5월 이렇게 갈 거니까 선거 때까지 계속 이게 중계 방송이 되는 거죠. 이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또 반대 지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 집안 뭐 풍비박산 그리고 이런 지적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뭐 150만 원짜리 맞춤 양복 받았다 이런 것도 너무 세세하게 보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보도는 결국 뭐 검찰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검찰이 뭐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고 뭐 개혁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시각도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상반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가 더 오버하느냐가 문제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면 오히려 역풍 맞을 것이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부인하고 모든 걸 뭐 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야당한테 또 불리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까지도 더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역사잡기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합니다. CBS의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뜬 뉴스는요. 네, 이제 페이스북을 지워야 할 때가 왔다. 페이스북 자회사 왓츠앱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액턴이 오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첫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회원 정보 유출한 그 사건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뉴욕타임스가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에게 회원 정보 수집을 허용했고 이 교수가 데이터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5천만 명의 성향 분석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애널리티카는 이렇게 수집된 유권자 정보를 2016년 미국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고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영국과 유럽연합 등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에게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네.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은 주가가 폭락해서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했고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까지 당하면서 사면 초과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지울 때가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군요. 네, 액튼처럼 현재 페이스북을 떠난 임원들이 페이스북을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페이스북 부사장을 지냈던 차마스 팔리하피티아는 지난해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담론과 협력은 사라지고 잘못된 정보와 거짓만 남았다. 사회를 조각내는 도구를 만든 데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 최대 위기에 지금 빠졌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죽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구상에 단 한 마리 남아 있었던 수컷 북부 흰 코뿔소가 최근 멸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딱 한 마리. 참 안타깝네요. 네, 아프리카 케냐 자연보호구역에서 보호하고 있던 수단이라는 이름의 코뿔소인데요. 45세 나이에 노화 관련 감염으로 위독한 상태였는데 끝내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해서 안락사됐습니다. 오늘 수단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죽음을 예감한 듯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런 수단을 관리 책임자가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상의 수컷 북부 흰 코뿔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수단의 딸과 손녀인 암컷 2마리가 남아있는데 종 보존을 위한 인공수정마저 실패한다면 북부 흰 코뿔소라는 종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람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 그리고 밀렵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코뿔소의 뿔은 특별한 약효가 있다는 소문 때문에 밀렵꾼에게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 위급동물로 지정하고 종 보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결국은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된 거죠. 네, 관련 기사에는 종의 최후를 애도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몹쓸 인간들 때문에 미안하다 코뿔소야 이 글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인간으로 인한 이 대멸종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요. 착잡합니다. 네, 반성해야죠 우리가. 마지막 소식이요. 네, 성매매 위계에서 로힝야 소녀들은 가장 매력없고 싼 존재로 인식됐다. 이게 영국 BBC 방송이 로힝야 소녀들이 처한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보도한 겁니다. 네. 네,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 70만 명이 미얀마 군부의 학살을 피해서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로 피난한 로힝야 소녀들이 성착취 인신매매라는 새로운 위기와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네. 네, 주로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서 외국인 소아 성애자들에게 넘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살해된 뒤 낯선 사람에게 의지했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꿰매 넘어가서 인신매매 조직을 따라 나선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또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네팔과 인도에서도 로힝야 아이들의 성매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다시 그 로힝야족이 고향 미얀마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히려 국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70km가 넘는 국경지대에 철사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립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있는 로힝야가 고향 미얀마로 돌아가는 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네. 네, 로힝야 인종 청소와 관련해서는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령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민주화의 상징이자 미얀마 최고 실권자인 수치 자문령
대변력은 그 군부의 인종청소 행위를 묵인하거나 두둔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수치에게 수여된 노벨 평화상을 회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관심 갖고 어떻게든 개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로 제주 4.3 70주년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제주 4.3 특별법 재개정해야 한다.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네요.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박찬식 운영위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제주도의회가 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더라고요. 예. 그 원래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거는 이미 2014년인데 예, 국가 기념일들이 다 공휴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5.18도 기념일 공휴일 아니고요. 60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걸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거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냐. 현재 국가 공휴일 법상에는 이제 지방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다고 또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딱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 9월달인가 이제 제주도 의회에서 그거 토론회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가해서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일단 의회에서 의결을 해라.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대처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 작업들을 할 거 아니냐 해서 일단 결의를 했고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인사처에서 그거를 제의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엊그제 의회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이제 그거를 그러면 선포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 법원에 그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이번 70주년은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방 공휴일이면 제주도의 학교나 뭐 은행이나 관공서 전부 다 4월 3일은 이제 노는 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실은 공무원만 실은 겁니다. 이제 그걸 준용해서 학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이 자체 단체 협약이든 아니면 수첩 규칙이든 자체 관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휴일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제 일부에서는 오해를 해서 공무원만 시계 휴일을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그 법률 조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나 이런 데들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재량껏? 권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죠. 그럼 금년 4월 3일 날 제주도 풍경이 어떨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래 저희들도 뭐 초유의 일이라 참 예측하긴 힘든데 저희들은 이제 어쨌든 조례로 공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기업체에도 같이 이제 그 이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 권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벌써 70년 전 일이라 뭐 그 최근 좀 여기저기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정확히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4.3 그러면 딱 4월 3일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일인지. 참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게 4.3은 사실은 그 현재의 법에도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그러니까 무려 7년 7개월 동안 계속됐던 전체 사건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4.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4월 3일에 그 당시에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이 이제 그 무장봉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그 폭력적인 충돌이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4.3이라고 흔히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그러니까 47년 3월 1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47년이 우리나라가 막 분단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거든요. 그래서 47년 3월 1일에 제주도에서 친일파를 청산하자. 그리고 이제 뭐 분단에 반대한다. 통일조국 그 전치하자.
이런 걸로 해서 그 제주 국민학교에 3만 명이 모였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한 4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주 인구가 어느 정도? 한 25만 명 정도 됐으니까 5분의 1이 모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촛불을 할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한 230만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모이면 사실 전 도민이 다 모였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열기였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노인 빼고 하면. 근데 그날 집회에서 이제 발포 사건이 벌어지면서 6명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주 도민들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도민 총파업을 하거든요. 그 당시 직장인의 한 95%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또 당시 제주도지사도 항의해서 사임을 하고 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이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탄압을 계속 하면서 그렇죠. 한 1년 동안 한 2,5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월 3일 봉기로 일어난 봉기로 거고 나타난 거고 그걸 강제 진압을 또 한 것이고 그렇죠. 강제 진압했는데 5월 10일 날 다시 이제 단독 선거가 이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단독 선거가 5월 10일 날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국의 200개 선거구에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만 투표 수가 모자라 과반수가 넘기지 못해가지고 무효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제 투표 등록한 분들을 이제 경찰이나 청년 단체들이 가서 이제 막 데리고 가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거든요. 실현하러 그랬는데 제주도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 단위로 그냥 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투표 거부 운동으로. 그래서 투표가 이제 2개 선거구가 무효화된 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미군정이나 아니면 그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도전으로 본 거죠. 그래서 그해 가을부터 이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 끝난 이후까지. 한국 전쟁 후에도 다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총 몇 명 정도가 희생된 겁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뭐 적게는 2만 명부터 많게는 7만 명, 9만 명까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국가에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이제 교차 비교하면서 분석해본 결과로는 대략 2만 5천에서 3만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다. 그냥 그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9분의 1이었죠. 그 이제 돌아가신 분의 숫자만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부상당하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죠. 참.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무슨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고 이랬던 게 김대중 정부 때 4.3 특별법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뭐 사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특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김대중 정부 때 그 특별법에 문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이제 4.3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것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좀 뭐하게 얘기하면 그 희생자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뭐 좌익 무장 반란, 무장 폭동이니까 그러니까 진압해야 한다 뭐 이런 거였죠. 폭도 뭐 반역자 이렇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했던 것이 큰 성과고요. 그런데 그 법은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피해배상이나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막 입법 과정에서 진상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하자라고 미뤄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은 말하자면 진상조사법이고 진상조사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가가 그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요. 그럼 몇 가지 후속 조치들이 중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이제 4.3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이제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가 나온 게 벌써 10년이 지났죠. 2003년이니까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그 입법 취지에 말하면 그 15년 전에 또다시 법을 개정하든지 만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미적미적 세월이 흐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문제가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그 국가가 면허뚜껑 관리를 잘못해서 지나가다가 떨어져 죽어도 그 부작위에 대해서도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자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제주도에 또 4.3 사건에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그 군사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48년 12월하고 49년 7월에 두 차례 군사재판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한 2,500명 정도가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서 네. 한국전쟁 때 대부분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군사재판이 군사재판으로서의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래서 지금 수사 기록이나 공소장은 말할 것도 없고 판결문도 없습니다. 그래요. 오로지 기록은 이분들이 수형이 됐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셨고 일부가 극적으로 생존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심을 할 수 있는 판사가 어떤 사실이나 법리나 뭐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뭐라도 기록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군사재판은 무효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명예회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억울한 한을 품고 살아왔고 그렇죠. 또 남들보다 더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마을에 들이닥쳐서 죽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감옥에 갔으니까 뭐 죄를 지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낙인시켰고 그 유족들은 또 그 기록이 있으니까 연좌제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았었고 그렇죠. 말도 못하는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이제 그 재판을 무효화하는 원래 사법 절차를 밟은 걸 입법으로 무효한다는 거는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조금 따져볼 대목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가 특수하게 이게 사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포함돼야 되겠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는 피해에 대한 배상 아니겠습니까? 보상과 그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금 내용입니다. 그 법을 재개정하자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4.3 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가 있은 이후에 그 과거사 기본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 유족들의 일부는 사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보상이 불가피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과거사를 이제 한 매듭을 지으려면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금은 이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별적으로 소송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군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소송해봐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안 한 분도 있고, 근데 그게 3년이 지나 그 사실을 희생자로 이제 결정 난 지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면 소송을 못 하거든요, 더 이상.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4.3 같은 경우는 희생자 결정이 내려진 지가 이미 15년, 흘러버렸으니까. 12, 3년 흘렀기 개별 소송의 때문에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소송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자 숫자가 워낙 많아서 4.3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지금 14,000여 명인데 그중에는 생존 피해자도 희생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000, 5,000명 가까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이 제주 4.3 영상 릴레이 캠페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 4.3 이거 다 되새겨야 한다, 법 재개정해야 한다, 뭐 이런 캠페인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야가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 홍준표 대표가 저희들이 각 정당 대표들한테 그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그 요청드리는 공문을 보냈는데 홍준표 대표는 가장 그 정당 대표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들 외에도 뭐 안성기 영화 배우라든가 문소리 배우라든가 아니면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도 서울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참여하고 계신데 정당 대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왔어요. 반가운 일이죠.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틀에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이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4.3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인 희생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데 대한 어떤 방침이라든가 원칙 이런 게 좀 수립돼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긴 4.3 희생자를 따지면 또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전국에 계신 분들 거의 뭐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큰 원칙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사법부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순서가 아직 이제 한국전쟁 그 보도연맹이나 이런 거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게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4.3은 이미 먼저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4.3부터 이제 특별법을 개정해서 먼저 이제 보상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죠. 그렇죠. 예. 우리 박찬식 운영위원장 제주도 출신이시고 정치학자이시고 빨간 동백꽃이 제주 4.3의 상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 4.3 이런 사건이다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가 되새기고 매듭을 지어야 할 이유는 이거다. 좀 정리해서 마지막 말씀 주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어떤 폭력 혹은 이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 우리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국가 권력을 잡는다는 것, 정치를 한다는 것은 악마와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민주적인 통제, 인권 기준에 대한 통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4.3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고 4.3을 성찰하고 다시 돌아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어떤 민주주의 국가 혹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로 가는 중요한 어떤 그 전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4.3의 교훈과 어떤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 평화, 인권,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어떤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그 70주년이 다가오니까 차제에 국회에서의 뭐 법 재개정 문제라든지 빨리 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도 행사만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동안은 제주도에서만 주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 캠페인 제목도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만이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함께 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것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광화문에 이제 분향소도 설치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전시도 4.3 특별 전도 이제 2달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4월 7일에는 이제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국민문화제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게 열리는 건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또 바라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박찬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가죠.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정두원 전 의원이 나와서 이 경천 동지할 일 이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에르메스 가방인지는 그 당시 몰랐고 명품백에 3만 불을 넣어서 줬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차에다 처박아 놓고 있다가 이제 2달 만에 뭐 조금 얘기가 들리니까 돌려줬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거죠. 이제 그게 보도를 나가면 지금하고는 감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경선이 끝나고 대선 와중인데 후보 부인이 명품백에 3만 불 돈 걸 받았다, 들은 걸 받았다 하면은 진짜 그건 뒤집어지죠. 선거판이 완전 흔들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뭐 사업 도와달라. 그리고 자기가 MB 캠프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뭐 9천만 원 일을 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정권 잡으면 확실시되니까 자기 이제 일을 몰아서 도와달라. 네, 뭐 어제도 전해드린 뉴스지만 워낙 화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2007년 대선 직전에 미국에 있는 사업가가 김윤옥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했고 이걸 비밀로 이후에 협박을 하려 했다 이 얘기고요. 정두원 전 의원 등의 캠프 인사가 뒤이어서 이걸 확인을 해서 사비를 들여서 언론 보도를 막았고 이후에 또 편의도 봐주기로 각서까지 써줬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당시 가방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가방 전달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안에 돈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MB 측은 이것도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어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김윤옥 여사 얘기 자꾸 나오는 것은 검찰의 창피주기식 수사다라면서 과거에 권양숙 여사 논두렁 시계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품백 얘기는 정두원 전 의원이나 당시 가방 받을 때 동석했던 사람들의 주장과 증언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고 논두렁 시계 얘기는 검찰 수사 내용이 흘러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책임 소재를 놓고 당시에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두 상황이 이제 본질적으로 다르다.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김윤옥 여사는 다스의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죠. 1995년경부터 2007년까지 약 4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당연히 김윤옥 여사는 다스에 아무런 직함도 없고 소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비자금 조성이나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선을 앞두고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이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검찰은 그 구속영장 청구영장을 보면 다스의 비자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종잣돈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스는 1985년에 설립됐는데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청업체와 현대건설 회장을 동시에 할 경우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우려해서 이제 처남 김재정 씨를 내세운 게 이런 이제 그 차명 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이후에 1995년에 유상증자를 하면서 문제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가 이제 들어간 거고 이때 형인 이상은 씨 명의가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선 자금 이런 데 이제 이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던 2010년 8월 달에 이상은 회장 지분을 아들인 이시영 씨에게 넘기는 프로젝트까지 구상을 했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다스 돈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뭐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했다. 이게 검찰의 영장 내용에 다 써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김윤옥 여사 관련 내용들도 크게 보면은 다 이런 맥락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뉴스요. 지방선거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인물난이 심화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오세훈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후보 영입이 무산되니까 일각에서 홍준표 대표가 직접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자신이 출마하면 당이 공백이 되고 그러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계층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 반성도 안 하면서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서 당을 흔드는 거 용납할 수 없다.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그들을 다 강북의 험지로 차출하겠다. 이렇게 써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공천 얘기까지 꺼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총선은 뭐 2년 뒤나 돼야 되고 당장 지방선거 공천 놓고도 지금 잡음이 나오죠? 최근에 홍준표 지도부가 전략공천 대상 지역 쭉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부산시장도 포함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종혁 전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도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사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지역구 경선에서 2번이나 낙마했던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배려까지 해줬는데 당을 헐뜯는 것은 배은 망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종혁 전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장제원 의원 향해서 정치를 똑바로 배워라라면서 또 반박글을 쓰는 등의 이제 자중질환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내일 이주영, 심재철,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의원 등 중진들이 자체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은 지금 딱히 없어 보여서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나온 표현이지만 자중질환이란 용어가 딱 맞는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도 개헌안 내용을 일부 소개했죠. 오늘 이제 지방 분권 및 총강, 경제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이제 공개했는데요. 일단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에 있는 도시도 수도로 지정할 수 있고 또 행정 수도와 경제 수도 등을 이제 복수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연다고 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 조항이 없어서 행정 수도 논의 과정에서 관습헌법 뭐 이런 논리가 등장했어야 됐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조항 그리고 정당 설립 요건과 국고 보조금 관련 조항 도 개정이 돼서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그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 개념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원래 현행 헌법도 이 토지 공개념의 일부 부분이 이제 해석상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 토지 공개념 내용 자체를 적시하도록 해서 좀 더 나아간 그런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갖고 뭐 좌편향이다 이런 얘기 일부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고려된 바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좌편향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119조 2항의 상생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좀 더 방향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요. 예. 국토와 자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 가능, 보전 이런 단어를 넣기로 했고 농업과 관련해서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의 진흥, 소비자 보호, 기초학문 장려 이런 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표현들도 다소 추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방 분권 분야도 많이 강화됐죠. 아예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다고 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지방정부로, 지자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이제 넣어서 지방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런 사태들이 어떤 교훈이겠죠. 네.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적 일이다라면서 이후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인데요. 예. 이를 통해서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준비위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 것을 내일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은 지난 2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다 담도록 하고 이걸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서 상당히 화제입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핵 문제는 결국 미국과 함께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런 구상의 연장선상이고요. 또 이 아이디어 자체는 지난 이제 참여정부의 14선언에 단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뭐 한반도에서 종전선언 추진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당시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였지만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로 남북관계 복원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택시 노동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 이 코너에서 지금 고공농성하고 계신 분들 여럿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벌써 199일째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택시 노동자 한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공공운수노조의 전주 택시 지부장 맡고 계신 김재주 지부장이시네요. 예. 벌써 199일째? 예, 내일로 200일째인데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좀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 복지가 안 되고 있는 뭐 KTX 승무원이나 예. 쌍용장차 해고 노동자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파인텍 그 노동자들 이 목동 부근에서 지금 거기도 이제 200일 가까이 고공농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조금 더 먼저 돌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그 택시 월급제 네. 사실 월급에 대한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텐데 산납금이라는 거 있다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하루에 어쨌든 14만 원 안팎은 무조건 채워주고 나머지로 급여를 받는 그렇죠. 시스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 법에서는 사실 1997년도부터 수익을 다 산납금을 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전액 회사에 낸 다음에 거기서 월급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해라라고 법은 1997년도 이미 개정됐습니다. 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예. 21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전액 받아서 관리해라고.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법인 택시도 개인 택시도 과잉이고 법인 택시도 좀 과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또 지자체에서 택시금 오르면 산납금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산납금 오른 만큼 기사 월급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산납금 13만 원 내고 나머지를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당연히 승차 거부, 과속, 손님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한 이런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승객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결국은 보니까 전주만 해도 지금 농성하고 계시는 법인 택시의 사고율이 개인 택시보다 4배가 높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과속해야 되고 아무래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산납금 14만 원 내고 12시간 일해도 실제 수입이 한 달에 120만 140만 원밖에 안 되는 기사님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더더욱이나 손님 하나로 더 받아야 되고 과속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러면 사고 더 나고 기사님도 힘들고 그러니까 손님들도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0년 전에 그 법이 그렇게 바뀌고 뭐 택시 완전 월급제 하자 뭐 떠들썩했던 게 워낙 여러 번이라 저희들도 방송 몇 번 했었어요. 근데도 일반 그 국민들께서는 그 문제는 대충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로군요. 아직도 여전히 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부 지자체나 일부 택시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산학금이 기본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199일째 고공농성 하고 계신 분 목소리부터 좀 먼저 듣겠습니다. 네. 김재주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거기 지금도 혹시 눈 와요? 아, 눈은 그쳤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예. 200일 내일이면 200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추운 겨울을 그 위에서 계속 나신 거네요? 예, 예. 정확히 지금 어디 계신 거죠? 제가 지금 전주시청 그 조명탑이 있습니다. 예. 저 잔디광장 앞에 예. 조명탑이 있는데 지금 그 조명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혼자서요? 예, 예. 아, 이 추위 어떻게 견디셨어요? 뭐 추위는 뭐 각오하고 올라온 거고, 예. 뭐 이제 뭐 침낭이나 이런 걸로 똘똘 싸매고 견뎠습니다. 아유, 무슨 그래도 천막 같은 거라도 좀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 그 천막 같은 걸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아하. 아, 없었는데 제가 그 밑에서 좀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올라와 가지고 여기 매달은 거예요. 네. 네. 자, 택시 기사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조금씩 했었고, 예. 본격적으로 한 지가 2005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공농성을 시작하신 이유는요? 이유는 전주에서 저희가 4년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천막농성과 출투 이렇게 해서 예. 600일이 넘게 출투를 하면서 예. 천막농성과 하면서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예. 전액관리를 실시하겠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투쟁을 잠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노사정이 합의를 해서 네. 외부 기관의 용역을 맡겨서 임금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시를 하겠다.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임금 표준안이 4월 27일 날 외부 기관에서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작년 4월 27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용역 표준안을 사업주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것을 전주시청에서 받지 않고 또 다른 표준안을 하나를 더 만들어라.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업주 입맛에 맞는 표준안을 만들어라. 그게 표준안이 나왔는데, 네. 그게 도로 산악금제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도로 산악금제 표준안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여지껏 투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전액관리에 요구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4월 27일 그 표준안을 가지고, 전액관리를 실시하고 완전월급제가 되게끔 실시해주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주시청에서는 시간 끌기로 이렇게 릴레이만 시키고 해서 제가 9월 4일 날 고공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가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네, 그러죠. 시가 뭐냐면 택시는 각 지자체에 이임이 돼 있습니다. 지도, 감독, 처벌 기관이. 그렇죠. 요금도 지자체별로 다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에서 시장이 딱 결정만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시간 끌고 안 하고 있다. 그러죠. 그럼 지금 전주 시내에 있는 법인 택시, 회사 택시는 지금 전부 옛날식 산악금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악금제로 하고 있고, 우리 조합원이 있는데 한 군데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대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 무늬만 전액관리제인 임단협을 찍어놓고 그것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을 해도 죽어라고 일을 해도 10만 원 아니면 마이너스 임금 이렇게 지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임금도 있어요? 저희가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 5시간을 정해놓고 실질적인 기준금이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이
뭐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10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만이 채울 수 있는 금액인데. 그 채울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도 임금 못 받고 저렇게 해도 임금을 못 받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소정 근로시간만 하겠다. 아하. 요렇게 하면은 그 기준금에서 미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금에서 미달이 되면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이너스 임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돈을 토해내야 됩니까, 회사에다? 그러죠. 네, 네.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문제고 저희 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있는 데는 예. 지금 전체가 다 그 시청을 향해서 예. 전액 관리를 실제하라고 예. 지금 투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저는 사실 여기로 올라올 때는 반드시 이 전액 관리제가 실시가 되어야 예. 내려갈 수 있다. 예. 그렇지 않고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분명히 지켜야 되고 예. 법대로 실시를 안 하면 저는 이곳에서 내려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못 받고 또 뭐 우리 동지들이나 시청을 향해서도 반드시 이것이 실시가 안 되면 저는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내려가겠다. 아이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저 또한 이것이 실시가 안 되면 실시가 될 때까지는 저도 여기서 안 내려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서 빨리 좀 내려오시기 정말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이셨습니다. 안진걸 위원장. 게다가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지사나 또 뭐 시청 이런 그 지자체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노동부의 그 임금 공제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산학금을 완전히 떼고 나머지만 받아가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식 산학금제죠. 그렇죠. 아주 잘 알린 산학금인데 그것이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속을 간간히 한단 말이죠. 저희는 전면적으로 단속해서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회사 택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변형된 안으로 일단은 임금은 최저임금상으로 배정을 해갖고 주는 척은 합니다. 방금 우리 김재주 주병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산학금도 병행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14만 원씩 2교대 하루에 14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미달되면 임금에서 그걸 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고 미달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학금 미달분. 이것을 고용노동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이나 임금에서 떼가는 거잖아요. 일종의 수탈해 가는 건데 못하게 해야 되는데 택시 운송생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 택시의 특수한 근무 형태가 고려된 임금 정상 형태이기 때문에 또 많이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별근로자하고 상당한 동의가 되어 있는 거라는 희한한 해석을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전액지불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건 말만 전액관리제지? 그러니까 옛날식 산학금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거의 대다수 지금 법인 택시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고용노동부가 회사 택시들이 어렵다라는 사정을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흔히 말하는 옛날 표현식으로 하면 어영노조나 친사업자 측 노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쪽은 좀 많은 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이 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나서가지고 산학금은 완전 불법이니까 무조건 운송수익 전액관리를 한 다음에 그래서 월급을 줘라. 그러면 사실 회사 택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산학금 딱 받던 거에서 월급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산학금으로 이루었던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회사 입장에서는 또 완전 월급제일 때 최저임금을 못 줘갖고 생기는 리스크도 싫은 거죠. 그런 이해관계로 계속 로비도 하고 어떤 개혁에 저항도 하면서 애꿎은 피해는 택시사들만 본다. 그래서 승객들도 이제 알아버렸어요. 택시 요금 오른다. 이제 서울시에서 얼마 뭐 오른다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럼 댓글이 다 그래요. 시민들 반응이. 이거 올라서 기사님들 처우 개선이면 좋겠지만 산학금 또 올려가지고 기사님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택시 요금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 알면서도
기사님들, 법인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굉장히 씁쓸한 것이죠. 보통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교대로들 일하시죠? 예, 2교대로 1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 12시간 일하시고 하루는 쉬시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루 6시간 정도를 30일 동안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거의 근데 실제로는 날마다 2교대를 하신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26일 만근을 거의 하십니다. 한 12시간 풀로 해도 산학금이 못 차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받아봐 운송수급 미달분을 떼니까 110만 130만 원 월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받는 분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버스 기사님들은 처우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지금 준공영제가 된 후에 버스 기사들은 좋아졌는데 택시는 무슨 택시 발전법도 만들어지고 뭐 맨날 대책 세운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현장에서 택시와 관련된 방송을 제가 한번 하잖아요. 그럼 기사님들이 실제 댓글을 엄청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 제보라든지. 시원하게 해줬다. 근데 현장에서는 안 고쳐진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와 나서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산학금 불법이니까 그 방식 못하게 한 다음에 운송 수입 전액 관리한 다음에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 주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처벌이 다 등산하니까 이번에 우리 일자리 안정기금처럼 택시 회사도 안에서 혹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럼 지원해주고 어떤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 지원해주고 그래서 산학금은 저는 완전 폐지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기본 최저임금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진짜 합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이고, 우리 이렇게 벌써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된 일들이 이렇게나 많군요. 그러니까 김재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3월 31일 날 희망버스 예전에 이제 그 열악한 처우에 있는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농사원 노동 연대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시민연대 프로그램. 3월 31일 날 전주 우리 김재주 지부장님 농성장으로 시민들이 또 노동자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희망버스도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분 되게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법인 택시가 1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부 과잉돼 있긴 하지만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복하고 안전, 재밌게 신나게 일해야지 우리도 택시 탔을 때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거거든요. 우선 정부, 고용노동부가 좀 입장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고용노동 지침부터 제일 먼저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